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센터에 앉아봤습니다. 이거 갑자기 떠밀려서 앉았는데요. 네, 뭐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고향에 돌아온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제 아는 지인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모분이 막내 고모가 이걸 잘 보시는데 막내 고모는 넌 왜 센터에 안 왔냐. 옛날에 센터였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센터보다는 옆이 좋아요. 센터 가장자리가 되게 힘들어요. 편하죠.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센터에 앉는 게 좋다. 네. 결국 앉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박수 한번. 이거 박수 받을 일인가 모르겠네요. 그럼요. 네. 이번 시간 만약에 시리즈 시간이죠. 정 작가님께서 소재를 해서 주시는 경우가 거의 100%인데 네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약에 시리즈를 비슷하게 갈 줄 알았더니 네네. 또 이제 살짝 꽈셨어요. 제가 잠깐 이제 보니까 복합소총 그 당시에 K11이라는 제식명까지 부여해 가면서 거의 개발은 완료돼가지고 이제는 실전 배치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초기 실전 배치는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국은 우리는 결과를 모두 다 알고 있죠. 이제 드롭은 됐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만약에 하니까 이제 예측이 돼요. 만약에 실제로 실전 배치 됐다면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K11 복합형 소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방과학연구소가 한 2000년부터 연구에 시작을 했던 미국의 OICW라는 소총이 나왔어요. 20mm 탄과 5.56mm 탄을 같이 사용하는 복합 소총을 개발 시작했고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장치가 20mm 유탄이었죠. 공중폭발용 유탄. 그리고 이거를 정확히 조준해서 목표물에 공중폭발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수류탄 아니면 K201 유탄 같은 경우 어디 부닥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중을 해서 어디 부닥쳐야지 상대방을 살상할 수 있는데 K11에 들어가는 20mm 유탄 같은 경우는 세팅을 미리 해놓고 쏘면 상대방이 숨어있는 참호 위, 무게호 같은 경우 아니면 상대방이 숨어있는 벙커 안 이렇게 싹 들어가서 안에서 내부에서 터지면서 내부에 있는 인원들을 살상할 수 있는 사실은 복합소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중요하고 이 복합소총이 갖는 커다란 장점인데 맞죠? 맞습니다. 스마트 유탄이었죠. 20mm. 20mm. 미국도 이 사업을 꽤 오랫동안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돼서 정보나 이런 거 들은 게 있으셨나요? 예, 뭐 한참 진행했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다가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사업을 중지를 시켰죠. 미국이 이제 대략 한 2000년대 초중반 정도에 스톱을 했고 우리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08년 정도까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장치를 통해서 문제를 좀 넘어갔어요. 이제 가장 컸던 게 무게였는데 무게랑 크기 20mm 유탄 발사 장치를 반자동이 아니라 볼트 액션을 바꿨어요. 당겨서 쏠 수 있게. 그러면서 발사 장치 부분이 굉장히 간략해지고 무게를 좀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당시에는 좀 받았어 갖고 배치가 2008년 개발이 끝나서 2012년 이때 다시 배치가 되기 시작해서 몇백 정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부대에서 이제 테스트가 들어갔는데 폭발 사고가 일어나요. OICW 복합소총이 전 세계에서 다 도전했다가 떨어져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탄 관련이었거든요. 탄이 그냥 수류탄이나 이런 것처럼 충격 신관이 아니라 뭔가 세팅돼서 몇 초 동안 날아가서 어디선가 터져야 되니까 내부에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상자 안에 그냥 거의 모셔놨다가 한 발 싹 꺼내서 딱 끼우고 자 조준 발사하면 되는데 전쟁터는 그러지 않잖아요. 막 굴러댕기고 막 여기저기 떨어지고 하는 와중에 폭발하는 사고들이 몇 번 일어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개발 중지가 되고 다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서 12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다음에 13년에 다시 납품을 시작했는데 14년에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부상자가 좀 많이 발생해서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방산 비리도 나오고 해서 결국 19년에 공식적으로는 개발 중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산 비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방산 비리 하면은 루머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태상호 기자님 그거와 관련해서 뭐 취재나 내지는 이렇게 중심돼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K11은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테스트 단계에서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테스트 부대에게 테스트를 맡기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테스트인데. 근데 그게 조금 색깔이 변해요. 올라가면 색깔이 변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총 만든 업체는 따로 있고 탄 만든 업체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이 공돌리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네,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보다는 서로 잘못을 넘기는 그런 그림이 이때 펼쳐졌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S&T 모티브죠. 뭐 이건 뭐 말씀드려도 되는 거니까 S&T 모티브에도 제 지인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태 기자님 말씀대로 뭔가 문제가 되니까 유탄 만드는 모 업체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모 업체봐야 풍산이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풍산은 또 풍산대로 저 복합소총 자체가 문제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안타깝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중요한 이유도 정말 중요하니까. 그 K-12를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뭐냐면 북한군 분대와 아군 분대를 이렇게 나눠보면 숫자는 북한군 분대가 훨씬 많고 화력도 분대 자체만 놓고 보면 북한군이 훨씬 우위예요. 왜냐하면 7호 발사관부터 기관총까지 분대에 다 배치돼 있거든요. 국군 같은 경우는 숫자도 적고 그다음에 분대에서 쏠 수 있는 일반 소총 말고는 대부분 K201 정도가 한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와 화력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었던 게 바로 K11이었어요. 그러니까 K201을 2정 정도 분대에 배치되는데 이거를 K11로 바꿨다라고 하면 게임 체인저 수준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북한군 분대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가는 게 이 7호 발사관이에요. 이게 대략 RPG-7이 400에서 500m 정도 날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뭐 말씀하신 거에 이제 분대를 가지고 막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전장에서 분대끼리의 뭐 전투는 많이 일어나지 않죠. 아무리 뭐 국지전이라도 결국은 아무리 소소 창급 부대라 하더라도 소대로 봤을 때 소대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술상 중대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중대든 소대든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결론은 맞아요. 이 창급 부대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 게임 체인저가 될 법한 이 복합 소총이었어요. 근데 이게 성공했다면으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첫 번째 국내 군에 관련돼서는 대략 한 몇만 정 정도가 배치됐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최소 단위 분대 그다음에 소대 정도까지만 가도 북한군과 화력전이 벌어졌으니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소대나 중대끼리 전투가 벌어졌을 때 좀 더 먼 거리에서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죠. 한 400~500m 정도에서 유탄을 발사하게 되면 북한군이 아무리 짱 박혀 있어도 숨어있는 데를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고 최소한 명중이 안 되더라도 저 갓나새끼가 전문 용어 나왔어요. 짱 박혀 있다. 저 갓나새끼가 여기까지 쏘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북한군의 전술을 좀 이제 막을 수 있는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유리한 카드가 생겨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최 기자님도 탈북민들 남성분들은 대부분 군대 우리랑 마찬가지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한 지인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정말 나이도 같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어떻게 뜨거운 우정을 나눠볼까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많은 남성분들이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앞선다. 그리고 니네 중대 소대 이런 건 물론이고 대대는 뭐 그냥 우리가 봐도 인정. 니네가 앞선다라고 나오지만은 최 기자님이 봤을 때 그분들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K-11 복합소총이 성공했다면 게임 체인저가 됐을까요? 저는 사실은 K-11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를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 주장을 했었어요. 그 미국 사례도 있고. 미국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20mm 유탄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유탄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살상 반경이 작은데 그 안에 또 스마트 센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폭약의 양이 더 줄어들어서 살상 반경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터져도 못 죽인다 많이. 예. 그런데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품었던 거는 군이랑 업체에서 아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5mm로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탄을 좀 길게 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전문 용어로 한번 다시 쓰면 도찐개찐. 그렇죠. 그래 아까 이 문제가 K-11 문제가 터진 다음에 우리가 총과 탄약 서로 미루면서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사실 사통 장치를 만드는 업체도 또 끼어요. 그렇지. 네. 그런데 특전사에는 처음부터 이거를 거부했었어요. 이 무기 체계 자체를. 전인범 장군이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렇죠. 당시 사령관이 총덕이에요. 밀덕과 총덕을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별세 달고 특전사를 지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이 딱 보니까 총이 이게 야 이걸로 어떻게 낙하산 타가지고 뭘 하고 뭘 하냐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이 무기 체계가 시범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갑니다. 네, 오시노 부대에 들어갔는데 오시노 부대에서도 거의 그냥 모셔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써먹질 못하고? 네, 실전에서 써먹기가 조금 모자란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K11이 전력화가 됐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K11의 가장 큰 효용은 북한이 따라하게 만들었다.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을 낭비시켰다. 제가 태 기자님의 답변을 읽을 거라고 100% 예상했어요. 왜냐? 우리 만약에는 이게 좀 가정이 세게 들어가야 돼요. 성공했다면 해야 돼요. 저도 이거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초짜라서. 아닙니다. 이 만약에 가장 큰 재미를 당연히 이런 말 들어가야 돼요. 저도 요 자리에서 항상 그 말을 하는 그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성공을 했으면 뭐 그거는 그 제 기능만 발휘했다고 그러면 게임 체인저는 맞아요. 창급 부대에서의 게임 체인저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왕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누구도 답변을 못할 수 있어요. 정확한 답변은.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좀 알고 싶은데 북한군이 퍼레이드에서 복합소총을 들고서 퍼레이드를 벌이잖아요. 우린 개발 실패했지. 미국도 개발 실패했지. 전 세계 어느 보병부대도 개발 실패한 확인데 그걸 당당히 들고서 퍼레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쇼잉일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합소총을 개발한 걸까요? 저는 북한군이 퍼레이드를 대부분 밤에 하잖아요. 밤에 하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성공했으면 걔들이 발사하는 것까지 그 보여줬겠죠.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냥 플라스틱 껍데기에 뭐 붙여놓은 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태 기자님은 어떻게 돼요? 그 무기 체계 개발이 분명히 김정은 국방대학에서 개발했을 겁니다. 거기 소화기를 개발하는 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 무기 체계 특히 소화기를 보면 되게 재미난 점을 볼 수 있어요. 김정은도 총독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총을 쥐는 자세나 사격을 할 때 물론 이 동영상을 공개한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고 사진들을 보면 총에 대한 뭔가 이 부자연스러움은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북한에서 만들어서 제대로 만든 총기는 대부분 김정은이 한 번씩은 사격을 합니다. 근데 복합소총 아직 한 번도 사격 안 했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무기를 왜 안 쏴봤겠습니까? 시험 발사나 아니면 실전에서 연습하는 걸 보여줬겠죠. 최고 존엄한테 쏘겠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라는 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상당히 일리 있는 추측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K11이 좀 아쉬운 측면이 뭐냐면 그 한 50정 정도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잘 만들어졌으면 줄 서 있었다는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가 그 미군도 OICW가 성공했으면 비슷한 시기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XM307이라고 맞아요. 그 20mm 탄을 그냥 계속 쏠 수 있는 일종의 유탄기관포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K4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무게가 문제가 되면 사실 한국형 험비, 현마라가 부르는 거기라든지 아니면 장갑차 이런 데 탑재하게 되면 그 무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사통 장치도 더 큰 걸 달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공격형 헬기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무인기 앞으로 계속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중대형 무인기에 이걸 탑재하게 되면은 공격력이라든지 사정거리가 늘어나서 쓸만한 활용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그 어떤 그 플랫폼에 장착하는 무기 체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대급의 창급 부대의 대한민국 지상군의 전력은 엄청나게 했을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궁금한 점 또 한 가지 아주 그 흥미로운 질문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는 만약이지만 우리가 실패한 건 너무 다 아니까 지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도 분명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K3 기관총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들이 바꾸질 않았다가 결국은 이거 복합소총 실패하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서둘러 이걸 추진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차기 기관총 지금 배치하고 있죠.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기관총이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한계가 분명하고 결국은 복합소총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기관총이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 힌트를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호주에서 찾았어요. 호주도 차기 복합 소총을 개발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호주군이 사용하는 소총이 그 불법식이거든요. 오스트리아에서 개발한 AUG-88 여기에 유탄 발사기 비슷한 장치 위에 달아서 세 발만 쏘게 되겠지만 근데 여기는 40mm를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탄 구경을 크고 탄수를 좀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는데 그건 역시 미지의 영역이고 한 가지 또 아쉬웠던 부분이 K11이 만약에 실제로 배치되면 이건 전 세계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K2나 K9에 이은 방산 효자 상품이 되는 거죠. 이미 개발 단계에서 이미 아랍에미리트가 50자를 사갔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풍문인데 줄 서고 있던 나라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만들면. 그렇죠. 네. 이게 뭐 복합소총이 개발 성공했다면에 대한 이제 연장선상의 그렇죠.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거 이제 실패했을 때의 대체 무기체계인데 그럼 똑같은 질문을 태 기자님한테 한번 드려보면 태 기자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뭐 또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저놈은 친미파야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시지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하고 실전 경험이 많고 심지어 국민들한테 총기 문화가 넓게 펼쳐져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쵸. 근데 미국도 별별 짓을 다 해보는데 결국은 복합소총을 드롭시킨 것 자체가 그 천문학적인 돈 매몰 비용도 우리는 필요 없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로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여러 분야를 커버할 수 없어라고 드랍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저변도 없고 실전의 병력도 그렇게 많이 안 보냈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 물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미국이 하는 거 좀 참고하고 전쟁에 쓰는 무기체계는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신뢰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물건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대로 된 총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 몇 개를 섞는다든지 이런 게 낫지 않나라는 거고 이제 제가 이 프로에 대해서 약간 정신을 차렸는데 만약에 K11이 성공을 했다라고 되면 어떤 큰 그림이었냐면 저격수도 필요 없어. K11로 조지면 되니까. 유탄사도 필요 없어. K11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북한 소부대랑 비교해도 저격수, 뭐 7호 발사관, 유탄사수 우리가 다 그거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을 줄 필요도 없고 그걸로 해서 만약에 이 무장이 이루어졌다. 잘 전력화돼서 국방부와 업체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성능이 나왔다. 그랬다면 지금 어떤 가장 큰 효과가 있냐면 지금 병력 자원이 감소해서 부대에 있는 편제를 70% 60%뿐이 목 채워넣는 그런 부대들이 많아요.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물건이 있다면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력이 줄어들어도 저격수, 유탄사수 이걸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주어지니까. 근데 그런 날은 안 왔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문자답을 저도 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의 답은 저는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인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지능형 전투 로봇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 과도기로 복합소총 당분간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뭐 대체할 수 있는 거라서 기관총을 지금 이제 새로 차기 기관총을 개발 배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거에 대한 대체가 아니라 분명히 한계는 있고 그거엔 대체가 아니라 당연히 했어야 될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참 복합소총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그거 자료 보면서 느낀 게 그냥 국방부 관계자 보시면 알겠지만 K2를 되게 사랑하지만 소총을 이제 바꿔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복합소총 개발에 실패했다고 그냥 멈추지 마시고 40년 전에 만들었던 총 가지고 계속 쓰는 건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S&T 모티브를 우리가 한번 방문해봐야 돼. 저도 이제 아는 지인한테 얘기해보고 싶은데 아무튼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길 또 바라고 응원하는데 그런 응원까지도 담았고 뭐 향후에 우리 태 기자님 자주 나오실 거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때마다 이걸 떨치세요. 뭐 친미? 저는 그렇게 따지면 친일파예요. 저는 엄청난 친일파야. 카레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카레. 우리가 그냥 뭐 남자들끼리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술 먹으면서 또는 식사하면서 하는 이런 거가 우리 밀떡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팩트만을 얘기하는 또 그런 방송이고 거기에 약간 좀 재미를 드리기 위한 게 바로 만약에니까 여러분들을 그 만약에를 잘 이해해서 받아주시고 향후에도 이 만약에 코너를 우리 잘 청취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네. 좀 해주셨으면 우리가 정말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만약에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